국제투자의 2회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 말미에 21장 신자원 민족주의 분석의 제4절 잠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말미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이제 10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죠. 이제 제4절은 자원 확보 경쟁의 심한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확보 경쟁의 치열해짐에 따라서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원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자원 전쟁, 특히 식량 전쟁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죠. 이제 첫 번째 자원 확보 경쟁, 두 번째 자원 전쟁의 가능성, 세 번째는 한국의 자원 안보 위협이 4절에서 살펴보는 학습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자원 확보 경쟁 첫 번째 파트인데요. 신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마 9주차 3교시 말미에 여기까지 이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70년대 이후에 에너지 부족 국가로 이제 전환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의 장기 전략을 수립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은 해외 이중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셰일가스를 언급했고, 알래스카가 에너지 보급에서 아직 이제 비개발 상태로 많이 남아 있다. 여기까지 이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자,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가 에너지 정책 발전위원회를 창립한 바 있고요. 수소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 원자력 발전 동결해서 재개의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중동, 카스피해, 아프리카 등 미개발 지역에 대한 해외 유정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자, 이제 중국의 경우도 경제 발전에 따른 급속한 에너지 소비가 급증되면서 92년까지는 중국도 원유를 수출하는 입장이었지만 93년 이후에는 원유를 수입하는 입장으로 전환됐죠. 중국도 부분적으로 석유가 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에너지 확보가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경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국가에너지기구를 2005년 5월에 설립한 바 있고요.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이 자원 부국들을 방문해서 자원 외교를 활발히 펼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는 나이지리아 심해 유전의 지분 45%와 2005년 카자흐스탄 석유회사를 인수한 바도 있고요. 카스피해, 아프리카, 남미 등 16개국에서 유전 지분 및 석유 개발권 확보를 위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함께 일본은 대표적인 자원 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원 개발 및 경제 원조를 활용해서 이러한 자원 외교를 통해서 결국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북해 유전, 뉴멕시코, 호주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남미 등 자원 부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서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의 경우를 보면 해외 자원 개발로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50% 이상 달성한 바가 있고요.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의 토탈, 스페인의 랩솔, 이탈리아의 ENI 이런 에너지 회사 등이 국가 지원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육성된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보면 프랑스가 93%, 이탈리아가 51%, 스페인이 5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습 내용인 자원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원유,
원자재, 식량 가격 등의 이제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자원 부유국들의 자원 민족주의 강화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원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원 가격 급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이 이제 불안정한 측면이 강해지면서 상품 투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인도와 같이 거대 개발도상 국가들의 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서, 물론 뭐 경제 발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자원 가격의 급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원유에 대해서 보면 원유의 현물 가격은 2008년 5월 8일 일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한 바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현물 가격이 2008년 4월 28일 톤당 3,041달러를 기록한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옥수수는 2008년 4월 3일 부시엘당 600센트를 기록해서 사상 처음으로 600선을 돌파한 바 있고요. 2008년 5월 8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630.25센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쌀의 경우에도 100파운드당 가격이 2008년 4월 24일 사상 최고 수준인 25.07달러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원민족주의 지속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이전에 자원민족주의가 공급자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라면 지금의 신자원민족주의는 상품 시장의 초과 수요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민족주의는 원유에서 시작해서 원자재, 곡물로 확산되고 있어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현 세계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신자원민족주의는 과거처럼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초래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된 초과 수요,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으로 나타난 이 초과 수요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신자원민족주의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하거나 심지어 자원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원은 이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원민족주의로 인해서 빈민국의 자원 확보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자원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같은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자원 역시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될 경우에는 자원 가격의 급등이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뭐 한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국민의 30% 가까이가 해외로 이미 나가 있고, 또 뭐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국민의 한 10에서 30% 사이가 결국 식량을 결국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획득하지 못해서 결국 쓰레기통을 뒤지는,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외신에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제 베네수엘라는 국가의 어떤 국민의 생활을 위한 물품들이 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요? 베네수엘라 한때는 차베스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종신 대통령까지 노렸습니다만은 결국 종신 대통령이 이르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면서 그 후임자 마두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된 산업이라고는 결국 석유 산업인데, 석유 가격이 올라갈 때는 결국 복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석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결국 국가의 재정이 그야말로 상당히 쪼그라들고, 이러한 쪼그라드는 국가의 재정이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게 결국 제공했던 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또 심지어는 외국의 물품을 조달하는 것조차 원활치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국가의 공급 시스템이 거의 붕괴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은 어떻든 결국 뭐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야죠.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그야말로 대중의 그야말로 달콤한 말로서 결국 현혹하는 이런 지도자가 결국 나타나게 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지금 극단적으로 이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사태입니다만 주로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런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아르헨티나가 또 이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죠. 또 최근에는 이제 2011년부터 발생한 이 남부 유럽의 일부 국가들, 뭐 그리스, 포르투갈, 뭐 일부 스페인, 그다음에 이게 이탈리아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역시 도미노 현상으로 프랑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이건 상당히 뭐 내가 이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성장과 분배의 문제죠.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경제학에서 정말 어려운 이 주제입니다. 성장학파, 분배학파, 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는가 문제. 자, 이것들은 뭐 그 공동체가 결국 사회적인 합의를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룰 때 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결국 이런 평화적이거나 어떤 민주적인 또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보다 장기간의 토의, 논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그야말로 부작용이 나타남은 수많은 국가들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네수엘라를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이 이렇게 좀 이제 길게 확산이 됐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경제가 붕괴된 빈민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이건 뭐 이미 뭐 베네수엘라에서도 뭐 상점 약탈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경제 위기까지 안 가도 뭐 미국의 경우에도 뭐 수년 전에 나타난 현상인데 결국 LA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지방에 흑인들의 이제 폭동이 있었죠. 거기 우리 이제 한인 상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폭동은 결국 인종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훨씬 더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같은 폭동은 여타 주변 국가들로도 확산돼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1998년에 외환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국의 경제적인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에 결국 자원민족주의는 빈민국들을 중심으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식량은 인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중에서도 식량 자원의 확보가 어렵게 될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저소득 식량 수입 국가들의 경우에 기하지대 확대에 따른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이 같은 폭동이 확산될 경우에는 국가 간 식량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 즉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식량 가격의 상승은 베냉, 니제르 같은 아프리카 빈국들, 방글라데시와 중국 등 다수의 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빈국일수록 가난한 나라일수록 식량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식량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월드 푸드 플랜, 즉 세계 식량 계획 WFP라고 하죠. 따르면 예산 제약에 따라서 식량 자원을 감소시키거나 수혜자를 축소하는 등의 식량 자원 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자원안보 위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광물 자급률은 여전히 낮고 광물을 제한 자원 자급률은 OECD 국가 중에서 26위로 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OECD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2018년에 리투아니아와 콜롬비아가 가입함으로써 2018년 기준으로 보면 3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기준 우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보면 당시 이제 50%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의 쌀, 옥수수, 콩, 풍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50%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식량 자급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의 증대입니다. 자,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1997년에 비해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2007년 기준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1년에 91%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97년 97.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소폭 하락해서 2003년 이후 96.7% 전후에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이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OECD 30개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000년 99.3%로 6위를 기록했지만 2007년에는 99%로서 1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OECD의 이제 원유 순수입 국가들 중에서 2000년 수입 의존도에서 2007년 수입 의존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0.3%포인트 하락해서 일본의 0.6%포인트 하락에 이어서 11번째로 수입 의존도가 하락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OECD 국가 중에 슬로바키아가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2000년 95.3%에서 2007년에는 84.8%로 10.4%포인트 하락해서 수입 의존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007년 기준에 원유 수입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서 42.6% 기록했고 일본이 10.2%로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부러운 국가들을 예를 들면 OECD 국가들에서 원유 수입 의존도 2007년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노르웨이, 멕시코, 덴마크, 캐나다 이 4개국이 원유를 작업하고 있는 국가로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자, 좀 상세하게 보면 노르웨이의 원유에 대한 작업률은 1050.7%입니다. 100%도 아니고 1050.7%,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멕시코가 171.2%로서 그 뒤를 잇고요. 덴마크 161.7%로 3위, 캐나다 143%로 4위로 조사됐습니다. 자, 원유에 관한 한 이들 국가는 노르웨이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작업하고 있는 국가죠. 한국은 1%에도 못 미치는 0.95%로서 27위를 기록했고 그리스는 0.97%로 26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본, 독일도 일본은 2.61%를 기록해서 20위를 기록했고 독일의 작업률은 6%로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유 작업률이 저조한데요. 한국의 원유 작업률은 2007년 기준으로 보면 1%로서 OECD 국가 중에서 26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광물 작업률의 저조 부분도 이제 살펴봅니다. 광물 작업률은 국내 생산을 소비로 나눈 것을 의미하고 최근 들어 한국의 광물 작업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눠서 보면 전체 광물, 비금속광, 금속광, 철광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광물 전체의 작업률은 1996년까지 30% 정도 수준을 유지했지만 97년 이후에 하락해서 2006년에는 최저치인 10.2%를 나타냈고요. 2007년에도 10.4%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금속광의 작업률도 2004년에 84.3%로 최고 수준을 보였지만 최근 하락해서 2007년에는 72.8%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속광의 경우에도 작업률은 1983년 16.4%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01년 0.21%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자, 철광의 경우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수입 광물인 철광의
철광인데요. 이 철광의 경우에도 2006년 작업률은 0.05%였습니다. 이후 서서히 상승하긴 했지만 2007년에 0.6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더 최악의 경우는 이제 곡물 작업률입니다. 한국의 곡물 작업률 2000년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쌀을 제외하고 밀, 옥수수, 콩 등의 작업률은 뭐 수치로 이제 뭐 나타나는 것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0%에 가깝거나 뭐 1% 뭐 언저리에 있고요. 콩만이 뭐 한 10% 조금 넘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1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이 곡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쌀은 1993년에 96.1%,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뭐 80%, 90% 왔다 갔다 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뭐 거의 이제 100%를 넘어가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우 쌀만이 이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밀, 옥수수, 콩은 그야말로 0%에 가깝거나 1%, 그 다음에 10% 미만의 그야말로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곡물 작업률은 2003년 기준으로 보면 25.3%고요. 이건 뭐 전체 곡물 작업률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26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100% 이상을 기록한 이제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13개국의 이제 거기 내용이 이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프랑스, 체코, 헝가리, 독일, 슬로바키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 폴란드 이렇게 13개국이 곡물 작업률이 100% 이상을 기록해서 곡물에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조사되었습니다. 곡물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주로 곡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칭하냐면 밀, 쌀,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기장, 수수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곡물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번한 거대 재해가 발생해서 결국 이제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수천성의 대지진이나 미얀마의 사이클론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목격한 바 있죠. 등과 같은 거대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곡물 및 육류에 대한 작업률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곡물 가격 및 사료용 곡물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식료품 가격 및 육류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서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한국의 경우에도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상이변 발생 건수에 비해서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2005년까지의 기상재해 연평균 발생 건수는 7.3건으로 1950년대 2.1건에 비해서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러한 기상재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이 1950년대 48.1억 달러에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는 무려 690.6억 거의 700억 달러를 육박하는 그래서 1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원위기 가능성 존재입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곡물 가격의 급등이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죠. 자,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 및 무역수지 악화, 기업 채산성의 악화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결국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큰 편이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면 또 외환 보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원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핵심적인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결국 어렵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 인프라가 있죠. 전기, 교통, 특히 이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이런 재화가
결국 대혼란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서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교시 때 보겠습니다.